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영국의 대표적인 아주 소설을 잘 쓰는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든 파티가 원유회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네요. 네, 오래전에는 일본식으로 원유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원에서 펼쳐지는 파티 이런 뜻이니까 예. 원유회라고도 번역을 했었는데 예. 참 소설을 잘 쓰는 작가입니다. 단편 소설을 잘 쓰는 작가인데 20세기 초반에 10년대에 D.H. 로렌스나 버지니아 울프 등등의 아주 눈길을 끌면서 작가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퐁텐블로에서 사망한 영국의 작가입니다.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든 파티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봐도 뉴질랜드 어떤 도시가 배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나무 같은 걸 보면 카라카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월계수 비슷한 그 식물이라고 합니다. 마오리족 토착, 마오리 토착의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걸 보건대는 그 뉴질랜드 쪽이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살다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사망한 제가 참 좋아하는 깔끔하게 글을 참 잘 쓰는 그런 작가입니다. 가든 파티는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에서 펼쳐지는 파티인데 뭐 상당히 부잣집이나 맛볼 수 있는 그런 뭐 잔치겠죠. 예. 저는 가든 파티를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PD는 어때요? 아유, 뭐 저도 흑수저입니다, 교수님. 춘천 흑수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가든 파티를 할 정도니까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어느 소녀의 얘기입니다. 예. 뭐 해마다 셰리든 집안에서는 가든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또 로라라는 친구가 자신의 동무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려고 막 준비하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원에서 파티를 해야 되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일꾼들, 이른바 자벽부들이 와서 파티장을 설치하는 걸 도와주겠죠. 여기 자벽부란 말을 썼는데 언젠가 제가 잡자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자벽부가 없으면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잡자가 들어가는 뭐 직업이나 잡자가 들어가는 어휘가 대단히 긍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자벽부도 그렇고 잡지도 좋은 잡지들이 많고요. 잡자가 들어가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자벽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동자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는 로라의 시선을 잠깐 보면은 로라의 성격이 어떤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장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인부들은 어느새 장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키가 큰 남자만 남았다. 그는 허리를 구부려 라벤더 가지를 3개 만지더니 엄지와 검지를 코에 대고 향기를 맡았다. 로라는 그의 몸짓을 보고 카라카 나무에 대해서는 모조리 잊어버렸다. 저런 것을 좋아하다니, 라벤더 향을 좋아하다니 경이로웠다. 그녀가 아는 남자들 중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 인부들이란 정말 특별하고 멋있다. 같이 춤추고 일요일 저녁 식사 때 찾아오는 멍청한 남자애들 말고 인부들과는 왜 친구가 될 수 없을까? 이런 남자들이라면 훨씬 더 잘 지낼 텐데. 네,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라라는 이 소녀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사람을 바라보는데 편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따뜻한 시선으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공평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이 부잣집 사람들이 이런 인부들의 모습을 이렇게 공평하게 또는 인간답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구절들이 단편 소설이 읽는데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걸 놓치면은 단편 소설의 맛을 잘 모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예. 아, 이 소녀가 허드렛 일꾼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하구나. 아, 이 소녀의 심성이 참 곱겠구나. 이 소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예. 우리 김 PD도 짤막한 단편소설 읽으실 때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는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은 전혀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가든 파티 준비가 절정에 오르고 이제 막 파티가 시작되려는 찰나 그 얼음에 이웃에 사는 스콧이라는 짐꾼이 마차 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요. 아, 오늘로 말하자면 택배기사가 배달 오다가 사고가 난. 그렇죠. 아니면 우리 이웃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고로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 예, 예. 이 스콧이라는 짐꾼은 이 마차에 짐을 실어서 나르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 마차와 전차가 부딪히는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전차가 마차를 치어서 마부였던 스콧이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죠. 로라는 이웃의 어려운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이 파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생들이나 엄마까지도 아니다. 그 사람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다. 파티는 계속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로라가 보기에는 아내와 5 아이까지 남기고 죽어가는 이웃 사람을 옆에 두고서 파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웃집의 전경을 떠올려요. 그 떠올리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 화려한 자신의 집과 대조해서 가난한 집의 풍경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집으로 오는 가파른 경사로의 가장 아래쪽에 그 작은 초가집들이 모여 있었다. 초가집들과 그들의 집 사이로 큰 도로가 나 있기는 해도 사실 거리는 가까웠다. 초가집들은 무엇보다 눈엣 가시였고 그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초콜릿빛 갈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진 자그마하고 초라한 집들이었고 손바닥만한 텃밭에는 양배추 줄기와 병든 암탉, 토마토 깡통만 뒹굴었다.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까지 가난에 찌들어 있었다. 누더기 조각 같은 연기는 셰리던가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은빛 구름 같은 연기와 차원이 달랐다. 그 거리에는 세탁하는 여인들과 청소부, 구두장이 등이 살았다. 집 앞쪽에 작은 새장들을 어지럽게 늘어놓은 남자도 있었다. 아이들도 우글댔다. 셰리던가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 그들의 구역질 나는 언어는 물론이고 또 어떤 것이든 배울까봐 그 거리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그러나 로라와 로리는 성인이 된 후에 산책길에 그쪽을 지나가기도 했다. 혐오스럽고 불결한 경험이었고 그들은 몸을 떨며 그 거리에서 나오곤 했다. 그렇지만 모든 곳에 가보고 모든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거리를 지나가곤 했다. 네, 그 가난한 동네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이 아마도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의 어느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자인 영국인의 저택에서 살던 소녀의 눈에 비친 뉴질랜드 토착민들의 삶의 풍경들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에 눈길을 주는 경우가 뭐 많겠습니까? 근데 이 소녀 로라의 눈에는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월한 자의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텐데 나는 기본적인 윤리 감각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스콧이라는 짐꾼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정을 고스란히 내보이는 거죠. 네, 소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그 짐꾼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또 집안에 어떤 침묵이 감돌겠죠. 저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과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로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이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보고서 거울을 보니까 너무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는 관심도 없이 파티를 계속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환멸에 가까웠겠죠. 그러니까 예쁘게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마저도 너무너무 낯설어집니다. 짧게 읽어보면 이래요. 그 불쌍한 여인과 어린아이들, 집으로 실려 들어간 시신의 모습이 잠시 스쳤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흐릿해지고 신문에 실린 사진처럼 현실감이 없어 보였다. 로라는 파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윤리감각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다고 로라는 우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티가 다 끝난 후에 음식이 이래저래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문상 겸해서 이 음식을 좀 전해다오 해서 로라에게 음식 바구니를 들려서 다녀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라는 영 마뜩치가 않아요. 파티에서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긁어주다니 하면서 그 불쌍한 여인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가보긴 가보고 싶어서 음식 바구니를 들고 가난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죽은 남자가 누워 있고요. 거기에 아이들과 여인, 그러니까 아내죠. 그 죽은 남자의 연인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로라가 남자 곁으로 다가가서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로라가 다가갔다. 깊은 잠에 빠진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너무 깊은 잠에 빠져 두 사람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정말 멀고 평화롭다.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 다시는 그를 깨우지 마라. 베개에 머리가 파묻히고 두 눈은 감겼다. 감긴 눈꺼풀 아래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꿈에 빠져 있다. 그에게 가든 파티나 바구니, 레이스 달린 드레스 따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는
이런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훌륭하고 아름답다. 그들이 큰 소리로 웃고 악단이 연주하는 동안 이 골목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잠든 얼굴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한다. 당연하다. 나는 만족한다. 그래도 울어야 했고 로라는 그에게 무슨 말이든 하지 않고서는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아이처럼 큰 소리를 울었다. 내 모자를 용서해줘요.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편안해 보여요. 행복한 표정입니다. 여기 이 구절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화려한 파티도 이 화사한 옷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그냥 평온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 정도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모자를 용서해 줘라는 말은 명색이 문상을 하러 왔는데 그 파티 복장으로 온 게 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 복장으로 와서 죽어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죽어가는 모습이 저렇구나. 화려한 삶이라는 것도 저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어린 소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 것 같다라고 이 소녀는 얘기를 하면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면서 인생이 하면서 말줄임표와 함께 끝이 납니다. 예. 짤막한 소설인데 한 10페이지가 조금 넘는 소설인데 참 잘 쓴 작품입니다. 어떤 부잣집의 파티와 가난한 집의 좀 스산한 죽음의 풍경이 만나면서 대조되면서 아, 우리는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화려한 삶과 저 쓸쓸한 죽음 사이의 거리는 정말 얼마나 될까.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작가의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이 캐서린 맨스필드 소설의 특징이 뭔가 좀 애매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은 독자 여러분들이 다 해석해 보시라. 우리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독자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세세하게 꼼꼼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캐서린 맨스필드의 이 단편 소설들은 뭐 뛰어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노래 수업도 참 좋고요. 이상적인 가족, 그다음에 이 어린 소녀 등등 뭐 놓칠 수 없는 작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펭귄 클래식 코리아 버전인데요. 예. 판본들이 워낙 많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펭귄 클래식 판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겨울에 캐서린 맨스필드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남의 고통, 남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주 말씀 잘하셨습니다. 타자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말은 참 하기 쉬운데 정작 그게 생생한 감각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는 참 어렵죠. 예. 그럼에도 어떤 식으로든 아, 저게 남의 고통이 아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다가올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 밀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쩌나 너무 아프다.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공감의 표시인지 그냥 값싼 동정에 그친 것인지 뭐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공감이라고 할 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공감들이 집합적으로 어떤 저항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예.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공감의 에너지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저항의 에너지로 승화되지 않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그런 아픔, 공감, 그건 일종의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야말로 동정을 위한 동정, 자기 유한으로서의 동정 정도에 머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 오늘 정선태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어머, 황금 개띠해. 무슨 소리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싸드립니다. 한정 수량, 선착순이니 서둘러야겠죠? 추첨을 통해 매주 한 분께 황금바 한 돈을 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대.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책 얘기하기 전에 예. 우리 김 PD 비트코인이 뭔지 아세요? 가상화폐고 여간 통화의 핵심은 이제 안정성인데 안정성이 그다지 담보되지 않은 또 익명거래가 되기 때문에 투기적 개입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가상화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워낙 모르기도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가상화폐 플랫폼이 블록체인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투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 모양이죠. 저도 뭐 얄팍한 지식으로 이런 걸 저런 걸 보면서 주로 이제 전 사안을 파악할 때 찬반 논쟁 글을 쫙 봅니다. 찬반 논쟁을 보면 웬만한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번 소득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시민 작가하고 정재승 교수가 뭐 논쟁 아닌 논쟁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대로 투자 광풍의 이면에는 분명히 그런 불로소득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이 뭐 완전히 매도될 그런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가상화폐를 통한 투기 바람 이거는 뭐 확실히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건 아무래도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선일보가 청년들의 계층 사다리가 실종됐다. 그래서 뭐 희망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이렇게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지 하는 그런 좀 탄식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 하는데 왜 조선일보를 말씀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폐지 아닙니까? 폐지. 예. 폐지도 얘기해줘야죠. 아무튼 수준 높은 얘기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낯설어요.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이 투기로 다시 전용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이르렀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한국 소설사에서 투기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이를 쭉 스크린을 해보다가 머릿속에 이태준의 복덕방이 걸렸습니다. 복덕방.
뭐 이게 복덕방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대학에 부동산학과가 있었는데 복덕방학과라고 얘기했다가 뭐 달려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좀 혼날 뻔했습니다. 제가. 네. 복덕방이 참 정겨운 이름인데. 글쎄 말입니다. 네, 복복자에다가 덕덕자 써서 정겨운 이름인데 요즘은 공인중개사. 예. 부동산이란 말 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동산 부동산을 많이 났습니다. 복덕방이라는 게 이른바 노년들,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소일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인식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부동산은 전문적인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복덕방이라고 하는 게 좀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제목이 복덕방입니다. 복덕방에 세 노인이 있어요. 세 노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안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다가 그 사람의 과거 직책을 덧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김 선생, 김 장관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예. 안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초시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뭐 초시만 패스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안경 다리도 부러진 상태에서 다리도 못 고치고 셔츠 한 장 제대로 못 사입고 그런 궁상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노인입니다. 남의 집에서 흘러내려오는 뜬물을 보고서 저 집에 녹두전 해먹는구나 하면서 입을 다시는 그런 쓸쓸한 노년을 보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서참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서참위는 역시 서시성의 참위, 그러니까 90군데에서 그 참위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장교 노릇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복덕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희환이라는 노인이 있는데 예. 이분도 이런저런 일자리를 잃고 대서사라고 있죠. 우리 법원 앞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네, 이 대서사 공부를 하고 있는 합격에 별 관심이 없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노인입니다. 이 노인들이 이리저리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0을 앞둔 사람들인데 남녀이 같지가 않아요. 주위에 보면은 60을 앞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예. 그 세 노인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 노인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 부딪히는 불안함들, 어려움들이 무엇인가인데요. 실질적인 주인공은 안초시입니다. 이 안초시에게는 잘 나가는 신여성 안경화라는 딸이 있습니다. 예. 무용을 하는 딸인데 상당히 그 좀 이기적인 인물로 나와요. 아버지에게 용돈도 조금씩밖에 안 주면서 생색은 다 내고 그렇습니다. 돈은 뭐 부모 자식도 갈라놓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뭐 적절할 정도로 부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초시의 욕심이 뭐냐면 어떻게든 한 10,000원쯤 손에 쥐고 10,000원이면 꽤 큰 돈일 텐데 예. 이 소설이 쓰여진 게 193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0,000원이면 꽤 큰 돈일 겁니다. 10,000원쯤만 있으면은 돈 걱정 안 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딸에게서 돈 나올 구멍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른 불로소득의 길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운수를 보는 경우 있잖아요. 화투장으로. 운수를 떼보는데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변 쪽에 있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리저리 소개를 합니다. 어디에 땅을 사면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시면은 뭐 몇십 배로 뜁니다. 이런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안초시가 화투장도 잘 나왔겠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딸에게 어디서 그런 실력이 나왔는지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딸을 설득해서 딸의 그 무역연구소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융통을 해요. 예. 융통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른바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뭐 망했겠죠. 망할 것처럼 제가 얘기한 모양이에요. 이게 고전 소설은 망했을 것 같고요. 판타지 소설은 뭐 초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의외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결말이 대부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뭐 복권을 맞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뭐 제 주위에 워낙 없어서 그렇지만은 아무튼 3,000원을 이렇게 맡기면은 투자를 하면은
5, 6만 원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딱 투자를 합니다. 식민시대 때 이쪽 동해안 쪽에 나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나진은 군부대가 있고 해서 또 중공업 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황해 쪽에도 부동산 그 열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투자하면 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역시나 쫄딱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강감 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긴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그 이제 사기치려고 이 근처에 상당한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그렇죠. 정보를 흘렸던 거죠. 예. 네, 이제 관 쪽에 있는 아무개란 모 씨라는 사람이 너무 빨리 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계획이 틀어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처치하기 위해서 이 박희환 영감을 통해서 또 이 안초 씨까지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아하. 쫄딱 망할 수밖에요. 예. 여기 나오는 축항이란 말은 이제 항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항구를 만들면은 거기에 부동산 투자가 일정 정도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이 다사도나 용당포 다 이 북한 쪽에 있는 항구인데요. 여기는 투자가 성공했던 모양이에요. 투자인지 투기인지 어떻게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역시나 우리 안초 씨에게는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받지만은 벼락은 초 씨에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 건가. 이 식민지 시대 소설 읽다 보면은 우리말의 맛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재물이란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의리마저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가. 예. 김 PD는 안 해봤겠지만 이 배추를 캐낼 때 배추 뿌리를 딱딱 자르잖아요. 예. 정말 그 애누리 없이 딱딱 잘라버립니다. 그것처럼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밑 돌이 타는가 하면서 절망에 빠져듭니다. 이제는 안경다리를 고칠 가망성도 없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50점짜리 하나 없습니다. 담배를 필 돈도 없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딸한테는 얼마나 구박을 심하게 들었겠습니까? 절망의 깊이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름이 극성스럽게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소리가 일찍 내렸다. 서참이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에는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커멓게 물어놓고 말았다. 여기 식은 관사는 식산은행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운영했던 관변은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탈을 냈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척시 회사는 좀 다른데 아무튼 그 식산은행 관사입니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참이는 머리가 띵하였다. 요즘 와서 울기 잘하는 안초씨를 한번 위로해 주려 어쩌녁에는 데리고 나와 청요리집으로 추탕집으로 새로 2점을 치도록 돌아다닌 때문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술 뜨긴 했으나 혀도 그냥 뻑뻑하다. 안초씨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리라 하고 부지런히 데려와 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배발이 아직 내어 걸리지 않았다.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예. 참이는 우선 미닫이를 닫고 눈을 비비고 초씨를 들여다보았다. 안초씨는 벌써 아니요. 안초씨 시체일 뿐. 둘러보니 무슨 약병인 듯 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었다. 참이는 한참 만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연구소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예. 근데 딸은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이유는 잘 알겠죠. 예. 유명한 무용가인데
무용가의 아버지가 부동산에 투기했다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몰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찾으려고 보험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얘기 종종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의리 있는 서참이가 딸을 혼내면서 그 돈 가지고 480원이라는 돈인데 돈 가지고 아버지 장례 잘 치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살한 걸 알리지 않고 장사를 좀 비교적 후하게 치러주는 것으로 끝냅니다. 예. 나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요즘에 비트코인 광풍을 떠올렸는데요. 뭐 어떤 거 먼저 떠올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자신의 삶을 힘겹게도 하지만 도박이라는 게 늘 그렇죠. 한두 명의 성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불로소득이란 이런 그 소득은 자신을 망칠뿐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도 모르고 전혀 모르겠는데 예. 자신을 망칠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런 열심히 건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식민지 시대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가 쓸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안초 씨의 비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요. 저는 삶의 철학이 이렇습니다. 개똥 철학인데요. 네. 쉽게 번 돈은 쉽게 잃는다. 아,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렵게 번 돈 끝까지 지킨다. 이런 이야기로 치환시킬 수 있겠죠. 예, 오늘 이태준의 복덕방 많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예, 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5대양 6대주의 소설은 다 접하셨겠죠? 네, 얼추 그런 셈입니다.
어떻게 대륙별로 맛이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제가 사는 동네에서 소설숲, 그러니까 소설의 숲에서 역사를 만나다 이런 강의를 한 5년 넘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한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아시아, 이제 중국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나면은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또 유럽, 북유럽, 러시아, 남미, 북미, 동남아시아 쭉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앞으로 10년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각 대륙마다 역사적 경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설이 그 세계를 그려내다 보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산의 풍경도 다르고요. 사람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도 다 다르고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그 남미는 워낙 수탈을 많이 당해서 저항문학의 그 어떤 성격이 짙을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뭐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의 침탈을 많이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문학 속에서도 탄압받은 이들의 고충, 슬픔, 비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 궁금한 게 아랍은 어떨까? 기름 많은 아랍. 네. 이쪽도 뭐 전쟁 남부럽지 않게 많이 하긴 했는데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문학적 감수성이 어떠한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인도 문학은 인도 문학대로 다르고요. 우리가 오래전에 네팔 문학과 인도 문학은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랍의 경우 유럽과 경계에 있는 터키 작품들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야사르 케말 작품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기억 안 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소설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르 칼리파라는 작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런데 우리 김 PD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 문학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해가 아주 얕습니다. 그도 그럴 게 번역된 게 거의 없어요. 특히 얼마 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같은 나라들의 왜 문학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나라 작품들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란이나 이라크도 그렇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요르단, 예멘 이런 나라들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뭐 시든 소설이든 다 문학적인 장이 펼쳐질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몰랐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건 아무래도 유럽 중심주의 또는 미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가 세계 문학 전집 이러면은 대부분이 유럽 중심이고요. 거기에 러시아가 더해지고 여기에 뭐 아시아 한두 편 들어가고 그리고 유럽, 남미 한두 편 들어가고 이러게 마련입니다. 예. 그런데 아랍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쪽 문학들은 들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글루름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른바 제3세계 문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서구적 문학을 쭉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아랍이나 앞으로 쭉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텐데 독자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노력들이 금방 시들해지곤 해요. 예. 뭐 책 나와야 500권도 안 팔리니까 출판사로서도 참 난감한 일이겠죠. 유럽과 미국을 합쳐서 구미라고 하는데요. 이 구미 중심주의 세계관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랍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 사막, 그리고 뭐 영국이나 열강들의 식민지 경험, 그리고 왕정, 그리고 테러, 전쟁, 뭐 이런 게 계속 떠오르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이곳이 세계사에 정말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15세기, 16세기 유럽에 르네상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유럽의 문예부흥, 르네상스가 가능했던 게 바로 이 아랍, 그리고 비잔틴 이쪽이 유럽의 고대 문명, 그리스 로마의 고대 문명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아랍의 학술 수준은 대단히 높죠. 그리고 뭐 다 아는 바입니다만 화학이나 이런 과학기술 쪽도 대단히 수준 높은 단계까지 발달해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서 유럽의 근대적 혁명을 이끈 그 르네상스가 가능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아랍하면은 어떻게 하면 돈이나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리베이트 받고 원전이나 수출할 수 있을지 이런 궁리나하죠. 그리고 실업자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장으로 알아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오래전도 아니네요. 몇 년 전 얘기지만은 떠올리기도 싫은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 땅이 텅텅 비도록 청년들이여 다 아랍으로 가라, 중동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죠. 그 전 대통령도요. 사람인지 쥐인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도 제2의 중동 붐을 맞아서 우리 청년들이 중동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문화에 대한 깊이는 이해가 없이 그저 여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5.1달러를 우리가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시위가 그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도 그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어떤 정치 체제인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라크도 마찬가지고요. UAE도 마찬가지고요. 이곳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어떤지, 여기 오만이나 예멘은 또 어떤지, 그리고 카타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양하게 세계를 바라보고 이런 세계의 다양한 그 역사적, 문화적 성취들을 흡수해 드려야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고른 책이 아랍 단편 소설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단편 소설 20편이 실려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국적만 일단 얘기해 볼게요. 예. 알제리 들어보셨죠? 예. 북유럽에 있는 오랫동안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이죠. 까미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레인, 그리고 리비아면 카다피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멘, 이집트, 튀니지,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라의 문학 작품을 접한다는 것만으로도 설렙니다. 아, 저 세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그 사람들의 삶의 풍경은 어떨까? 종교적인 이런 멘털리티랄까요? 그 심성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문학 작품들도 번역이 돼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번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 이 서양이나 요즘은 중국, 일본 중심이지 이런 세계 곳곳의 다양한 언어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서 이렇게 언어적 다양성이 적은 나라는 보기가 드물 겁니다. 너무나 편향돼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랍어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인도의 언어들, 다양한 언어들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예. 동남아시아 언어들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몇몇 그 번역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하는 중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역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 중역 버전은 확실히 좀 내용적인 그 전달력이나 감수성 모두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물론 중역이라고 다 나쁘다, 중역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언어 도단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도 직접 그 언어로 번역하지 못한다는 것은 많이 아쉽죠.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다 일본어 중역본들이었습니다. 대부분들. 이게 식민지 시대의 번역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온 거죠. 남미 소설들도 대부분이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마르케스나 이런 걸출한 사람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 영어의 중역본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직접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만은 우리의 문학적 자산이 한국에서 생산된 것만이 우리 자산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한국인이기 전에 인류입니다. 인간이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 인류의 자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는 결국 번역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번역 얘기하면 좀 화가 나는 게 많습니다만은 또 한국만큼 번역을 폄하하는 문화도 드물어요. 아, 번역을 폄하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학계에서 보면은 번역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낮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학의 선생들이나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 업적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원고지 100장짜리 논문을 쓰면은 100점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원고지
5,000매, 10,000매짜리 한 권을 번역을 해도 100점이 안 나옵니다. 필수도 되지 않고요. 예.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외국 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번역을 꼼꼼하게 해서 자기가 각주 달고 이 번역을 한국어로 잘 풀어내는 게 엄청난 숙제인데, 과제인데 그런 건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다른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한국만큼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하고 바라보는 이 나라가 드문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의 그 번역에 관한 이해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민지 경험과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다 지식인들은 일본어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직접 번역할 필요가 없죠. 뭐 민중들이 이해하든 말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 영어로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대충 짜집게 하면 되지 직접 번역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번역하는 것과 대충 읽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죠.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바라건대는 이 아랍 쪽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아랍 문학들이 좀 풍성하게 우리의 문화 식탁에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수능 외국어 시험 보는데 아랍어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무척 쉽다대요? 네, 딱 맞추셨네. 그러니까 무척 쉽다 그럽니다. 쉬우니까 학생들이 이 아랍어를 선택하고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겠죠. 이런 교육 과정의 문제들이 영 너무 마뜩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아랍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코란, 그리고 모스크,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죠. 라마단 이런 걸 떠올릴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랍에도 사랑이 있고요. 또 정치적 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정치적 억압과 대결하는 문제들, 특히 이 소설의 앞에 있는 압둘 아지즈 까르몰이라는 알제리 작가가 쓴 저항의 냄새라는 작품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 저항의 냄새를 보면은 대통령을 풍자하는 풍자 화가가 있습니다. 풍자가를 끊임없이 검열하고 감시하고 결국은 살해하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너 때문이다. 얘기하고서 살해하러 온 그 경찰관이 풍자 화가의 집에 들어와서 이 풍자 화가의 내면들을 묘사하는 아주 잘 쓴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소설도 있고요. 사랑의 얘기를 다룬 작품들도 물론 당연히 있죠. 이를테면은 하셈 가라이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작가가 쓴 사랑의 끝이라는 소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곳이 왕정 국가이기도 하고 서구의 시선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볼 때 여성에 대한 억압이 아주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삶, 그리고 여성들의 투쟁을 다룬 작품들도 있고요. 또 서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랍 문학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좋아하신다면은 아랍 여성 단편 소설선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사무엘 시몽이라는 이라크 작가가 쓴 할리우드로 가는 길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빛나는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 이라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담 후세인이고요. 그리고 늘 전쟁이고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르고 그리고 요르단과 시리아를 가르는 국경선들이 다 직선입니다. 왜 직선이냐는 이유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 열강들이 이쪽을 지배하면서 나중에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워 컴퍼스 가지고 그냥 쭉쭉 줄 그은 겁니다. 아프리카도 그렇죠. 우리가 남한과 북한도 전쟁 이전에 38선으로 쭉 긋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폭력들이 그 장소에 가해지는 거죠. 저는 지도를 볼 때마다 아랍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지도를 볼 때마다 이 장소에 가한 이 유럽 열강, 미국의 이 폭력이 얼마나 무지막지인지를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 사이에 경계에 살았던 수많은 부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족들은 그 경계를 문제로 국경으로 나뉘고 국민으로 포섭되면서 이제는 넘나들 수 있는 노마드적 감각이라 그러죠. 유랑할 수 있는 어딘가는 떠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이 소설은 나라는 친구가 바그다드, 이라크의 수도죠. 정말 이 고전 문명의 고대 문명의 정말 심장부죠. 바그다드 하면은. 바그다드에서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떠납니다.
다마스커스도 또 고대 문명의 심장부죠. 예. 여기서 버스를 타고 바그다드에서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그리고 레바논 기억하시죠? 레바논에 가면은 또 베이루트라는 곳이 있는데 베이루트로 갑니다. 그러다가 베이루트에서 터키 아래에 있는 키프로스로 갔다가 다시 알제리로 가고 이집트로 오가고 하는 그야말로 길 잃은 자발적이긴 하지만은 그 이라크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대로망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아랍의 오디세이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저기서 온갖 폭력에 시달립니다. 같은 아랍 문화권인데도 다 우리 시아파, 순니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 고통을 겪고요. 또 팔랑해라는 기독교 전사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프랑스의 난민 신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작품을 읽으시면은 요즘에 그 아랍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라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들, 고민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설을 읽으실 때는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이 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주인공의 행보를 쭉 따라가시면은 아랍의 정치적 상황들, 역사적 상황들까지 함께 간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할리우드로 가는 길은 제목이 상징하듯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주인공은 자기가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삶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 자기의 희망이 좌절하는 과정들을 쭉 보여줍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노릇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시간쯤 산책을 하다 보니 바다로 나 있는 좁은 길로 들어서 있었다. 갑자기 로켓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 있는 도시를 바라보았을 때 로켓이 건물을 파괴하는 모습이 보였다.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에 군용 지프가 내게로 다가왔고 이어 내 얼굴로 주먹이 날아왔다.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나는 어두운 방에 누워 있었고 선박 안에 있는 것처럼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배가 너무 고파서 손으로 배를 만졌다. 잠시 후 나는 팔랑해 당원에게 붙잡힌 거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들은 기독교 군대다. 나는 내가 아시리아인이고 기독교 구조단체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동베이루트에 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날 석방해 주겠지. 몇 시간 후 머리가 벗겨진 남자가 와서 짜증을 내며 물었다. 팔레스타인과 러시아, 시리아 로켓 봤나?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췄지. 왜인지 알아? 정보를 물어다주는 스파이가 있어서야. 나쁜 사람들이네요. 라고 내가 말했다. 네. 짤막한 구절 소개해드렸는데 저 여행길에도 끝없는 국가적 갈등들, 어떤 종교적 갈등들이 내 개인에게 와 닿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주목할 것은 이런 종교 간 갈등들 또는 전쟁들, 또 국가 간 전쟁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개인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소설이 그냥 심상하게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얘기하지만 아랍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랍 단편 소설집 읽으시면서 그리고 사무엘 시몽의 할리우드의 길도 함께 읽으시면서 아랍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이 아랍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랍이 그냥 모래만 있고 여성들은 그냥 온몸을 옷으로 가리고 예. 네. 그리고 뭐 수시로 폭탄 테러가 벌어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 하지만 이곳에도 문학이 있다가 아니라 문학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히 눈을 감고 거기는 우리의 편견 속에 선입견 속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할 곳이고 거기서 뭐 미동도 안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버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하나의 판타지를 그러니까 환상 속으로 가둬두는 것도 문제지만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편견의 세상으로 이렇게 딱 막아놓는 것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가로막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 이런 다양한 문화적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질 거라는 것. 그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자산들이 아랍의 땅에 또 다른 젖과 꿀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팟캐스트 이용자님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입니다.
비타샵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듭니다. 값싼 중국산 재료나 GMO 원료를 안 쓰며 농약 잔류량도 검사해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찾는 분, 비타샵을 방문해 주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니 이참에 비타샵 다이어트 꼭 해보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 땅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아랍 문학 맛보기 정도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세계도 참 그 나름의 어떤 정신세계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남성들 작품이었고요. 오늘은 다른 책, 여성들 작품입니다. 예. 아무래도 아랍의 문화를 얘기함에 있어서 여성들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랍하면 중동을 생각하는데 예. 그게 맞죠? 근데 이슬람 문화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 소설에도 역시 시리아, 모로코, 오만이라는 나라 아시죠? 오만 압니다. 예. 네, 오만, 예멘, 팔레스타인 작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작품이 3편이 실려 있어요. 쿠웨이트도 있고요. 요르단도 있고. 이 나라들에서 어떤 작품이 쓰여질까 참 궁금하죠. 예.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작품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예멘의 작가 나디아 알코카바니가 쓴 작품이 있는데요. 제목이 처녀성을 빼앗은 기념 불꽃놀이예요. 하하, 빼앗은. 네, 무섭죠. 불꽃놀이. 네.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0살 남짓한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딸아이에게 어느 날 잘 모르는 남자에게서 편지가 와요. 예. 편지가 오니까 족장인 아버지가 대단히 분개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좀 잔인한 장면인데 조금 보겠습니다. 부족의 족장이며 그 아이의 아버지인 이 엄청난 산 같은 존재가 그 아이를 덮친 것이다. 그 아이의 처녀성에 대해 그 아이가 그 순간까지 있는지도 몰랐던 그 연병할 처녀막이 온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아이의 속옷을 벗기고 아이를 조사했다. 병에 걸려 약해지지도 않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할 때마다 쉽게 찢어지곤 했던 그 처녀막. 그는 자기 마을과 이웃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들과 1년에 평균 2번 정도 결혼을 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2번 정도 결혼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은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족장이니까 더군다나. 그러면서 자신의 딸아이에게 편지가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읽어드리기도 민망한데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딸아이의 처녀성을 빼앗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아주 기쁨과 행복감과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거 당황스럽죠?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랍의 여성들 또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래요. 산 위 하늘을 온통 메운 불꽃놀이의 불협화음이 한창일 때 그는 그 아이의 8살짜리 여동생도 자기 부하 중 하나에게 시집 보내서 이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결심했다. 단 8살짜리 아이가 18살이 되기 전에는 합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그는 이런 불안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불안이라 하면 딸이 자신이 모르는 남성에게 처녀성을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사회여서 여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순전히 다 남성들의 소유물처럼 생각되는 그런 문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작품도 있고요. 또 시리아의 작가 하이파 비타르가 쓴 사랑이라는 아련한 작품도 있습니다. 예. 한 여성이 결혼한 남성을 사랑하는 작품인데 짤막한 소설인데 아릿하게 와닿습니다. 정작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작가의 작품입니다. 에부티삼 알 무알라가 쓴 흐려지는 빛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소설집 전체에서 가장 잘 쓴 소설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설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감각의 어떤 게 하나가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눈이 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 PD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고통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이른바 비장애인들이 감각 하나가 사라진다고 상정하면 굉장히 아찔해지죠. 이 에부티삼 알 무아라, 이 아랍에미리트의 작가가 쓴 흐려지는 빛은 아주 부잣집 따님이 젊은 여성이죠. 여성이 어느 날 시력이 사라진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사라졌을 때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고민하는 작품인데요. 정말 잘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각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 어찌할 것인가.
정말 그 행복하게 살던 한 여성인데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해가지고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그러죠.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100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 이 여성은 시력을 잃는다는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예. 만일 어둠이 얼마간의 유예 기간을 내게 허용하여 앞으로 20-30년간 더 볼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보르헤스처럼 보낼 것이다. 이 보르헤스는 남미 아주 유명한 작가죠. 예. 책 냄새를 맡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과 압둘 라흐만 무니프의 소금의 도시 오르한 파무크의 눈을 손으로 더듬어 구별해야 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물건들을 더듬어 나갔다. 반쯤 절린 옷장에 손가락이 닿았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의 질감이 느껴졌다. 언젠가는 색깔 대신 천의 품질만으로 내가 입을 옷을 선택해야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 옷 선택을 맡겨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취향에 따라 옷을 선택해놓고 마치 그것이 내 취향인 양 해야 하는 날이 올 것인가? 나는 책상 서랍에 나무를 쓰다듬었다. 그 위에 얹혀있는 작은 바구니 속에는 차 열쇠와 옷핀 몇 개, 작은 펜 몇 자루, 그리고 다 다른 배터리 몇 개가 있었다. 모든 것이 차디차게 느껴졌다.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온기를 잃는 것일까? 네, 이렇게 씁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시력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압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이렇게 쓰는데요. 눈이 안 보이면은 정말 답답하기도 하겠죠. 근데 정작 그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연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쓰네요.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문득 앞으로 내가 그리워할 가장 중요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얼굴일 것이다. 앞으로 기억해야 할 얼굴들, 그 이목구비와 작은 특징들, 어머니의 이마, 눈 밑의 다크서클, 작은 입, 아버지의 피부빛, 곧은 콧대, 염색한 숨 많은 검은머리. 왈리도 오빠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흥분으로 빛나던 그의 눈동자, 남동생 파이잘의 빛나는 하얀 이빨. 그 애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정도면 치약 선전에 나가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동생 아흐메드의 다리에 난 시퍼런 상처,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닮은 할머니 얼굴, 마리아의 보조개, 어린애 같은 웃음, 주위 사물을 넘어 저 먼 곳을 향하는 그녀의 눈, 다른 친구들, 우리 집의 여러 방들, 벽지, 내가 사랑하는 영화들, 나의 작은 차. 그것을 타고 나는 빛의 속도로 달렸고 여러 장소와 이미지들을 수집했다. 마치 조만간 어둠이 나를 삼킬 것을, 그리하여 그 귀중한 장면들을 내게서 빼앗아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시력이 멀쩡할 때는 잘 모르죠. 모르는데 그게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리워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있을 때는 우리가 참 귀한 줄은 몰라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가장 소중한 말이 뭔가 하면은 저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해. 네. 저도 우리 김 PD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이요. 교수님 모실 때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분위기 훈훈하네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 다 노조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던데, 예. 전 노조 안 만들고 얘기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이 사측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길어야 한 15페이지 남기신 소설들이 꽁트 형식이죠. 그러니까 예. 손바닥 장자 써서 장편이라고 그러는데, 이 꽁트 형식의 소설들 20편이 실려있는 아랍 여성 단편 소설선입니다. 영어를 번역한 것이어서 어제 우리 얘기했듯이 아랍어의 그 향기랄까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맛보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예.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슬람 문화, 아랍권의 그 문화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 참 아랍에도 여성들이 꿈틀거리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아다 알베루시라는 또 다른 아랍에미리트 여성의 작품 부활행 버스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이 작품은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상당히 밀도 있게
그린 작품 같습니다. 예. 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 어렵지만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 그리고 여성들의 삶의 풍경들, 내면의 모습들을 하나씩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도 떠올려 보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미세먼지가 정말 기승을 부리네요. 어떤 시를 읽어드려야 이 눈앞이 환해질지 이런저런 고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고심 끝에 고르신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번 주에 어쩌다 보니까 아랍, 중동 이쪽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떠난 김에 페르시아 시인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11세기에 살았던 페르시아에 살았던 아주 세계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오마르 카이암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를 통칭해서 루바이야트라고 하는데요. 이 루바이야트는 루바이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루바이는 페르시아어로 사행시를 의미한다는군요. 이 오마르 카이암이라는 사람이 1000편이 넘는 루바이, 그러니까 사행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1859년에 영국의 시인이자 번역가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피츠제럴드가 이 오마르 카이암의 루바이야트를 번역을 합니다.
이게 영문학사에서는 대단한 고전으로 꼽힙니다. 11세기 페르시아 시인의 작품을 19세기 중후반에 영국의 시인이자 번역가가 번역한 거죠. 이 번역이 영문학에서 대단히 아주 소중하게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시집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술에 대한 예찬이 대단합니다. 예. 오늘 방송 들으니까 이완배 기자께서 과음하셨다 그러던데 슬플 때 드시면 과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음미하면서 드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술의 의미를 음미하는 데도 아주 좋은 시고요.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문제. 어제 그 MB가 기자회견 입장 표명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의 끝이 어디일까? 정말 보고 싶고요. 그 많은 재물들 가지고 뭘 할지 정말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껴두었던 이 시집을 골랐습니다.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을 어렵게 찾았어요. 다시 한번 뚝 뒤져보니까 역시나 좋은 시들입니다. 한 편씩 보면서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짓으로 삶을 연명해가는 MB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그 까르페 디엠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오마르 카이암의 시를 관통하는 것도 지금 여기를 즐기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헌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살라는 게 기본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11세기면은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쯤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집에는 101편의 그 루바이 사행시가 실려 있는데요. 15번째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황금 쌀아기를 아껴 쓴 사람이나 물 쓰듯 바람에 날려보낸 사람이나 황금의 대지로 화신할 수 없는 몸 죽어 묻히면 그 아무도 파보지 않으리. 느낌이 좀 오시나요? 황금 쌀아기를 아껴 쓴 사람이나 MB 같은 사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밥 한 그릇 잘 안 산다 그러죠? 엄청난 수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아껴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이 대지를 다 황금으로 장식하려고 그러는지 자신의 무덤을 다 황금으로 지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수지에 묻어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악취가 날 겁니다. 황금 쌀아기를 아껴 쓴 사람이나 물쓰듯 바람에 날려보낸 사람이나 황금의 대지로 화신할 수 없다 그래요. 황금의 대지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죽어 묻히면 그 아무도 파보지 않을 텐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현재 삶에 조금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죽음이 우리 삶의 또 다른 얼굴 또는 거울이라면은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현실을 더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할 텐데 죽음에 대한 사유 자체가 동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집 보면은 에드워드 피츠제럴드가 번역한 영문 번역도 함께 있는데요. 영문 번역을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보기로 하고요. 다음 편 하나 더 볼까요? 17번째 시입니다. 비슷하게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보라 허물어진 세월의 여인숙에 밤과 낮이 엇갈리며 출입하는데 대대로 누리는 술탄의 영화 정한 시간 끝이 나면 사라지리라. 우리가 흔히 권불 10년 이런 말 쓰죠. 화무 11홍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좀 생각하면은 참 허무할 때도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이 권력의 정점에 있거나 부의 정점에 있는데 그게 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권력의 정점이나 부의 정점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인류의 지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오마르 카이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허물어진 세월의 여인숙. 허물어진 세월의 여인숙.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도 물론이겠고요. 그리고 이런 여인숙의 밤과 낮이 엇갈리며 출입하는데 대대로 누리는 술탄의 영화. 이 술탄은 이 이슬람권의 황제를 술탄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쪽에서는 샤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짜르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황제의 영화라는 것도
정한 시간 끝나면 사라지리라. 죽음이 우리 노크를 하면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이런 시 한 편씩 읽다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조금은 겸손해지 법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시를 읽을 능력이랄까, 관심이 없을 테니 어쩌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고른 시 중에 MB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49번 시와 50번 시입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짝했다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인데 벗이여 삶의 비결 찾느라 일생을 보낼 건가. 허위와 진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말해보 무엇에 의지하여 일생을 사나.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예. 허위와 진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제발 좀 말해봐라. 무엇에 의지하여 일생을 사는지. 예. 물으나마 대답은 뻔하겠죠. 허위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물으라고 해놓고서도 물으니까 대답도 못하는 그런 추한 뒷모습을 고스란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은 이때 족 같은이란 말은 쓸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이완백 기자까지 하던데 저까지 하면은 예. 미안합니다. 예. 나중에 그 검열 장치가 좀 풀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시가 50번째 시가 이렇습니다. 허위와 진실이 종이 한 장 차이라면 그렇소. 알리프 한자가 비결이 되어 그 쉬운 비결만 찾아낸다면 갈 수 있으리 보물의 집으로 하늘나라로. 여기서 알리프란 말이 나오는데 알리프는 아랍 문자에서 알파벳에서 A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처럼 그어진 건데요. A라는 그 글자,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은 아랍의 알파벳 알리프 한자만 정확히 알면은 이 허위와 진실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진실이 너를 자유롭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 쉬운 비결만 찾아내면은 정말 보물의 집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찾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욕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시편 중에서 49번과 50번은 저는 허위에 의지해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집이 술에 대한 예찬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시편들 한두 편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번째 시입니다. 님이여 오늘은 잔을 채워 씻어내자. 어제의 회한과 내일의 두려움을. 닥쳐올 날이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일이면 이 몸도 7,000년 세월 속에 잊힐 것을. 이게 그 감동의 물결이 아직 밀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크고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대의 포도주며 그대의 입맞춤이 만물의 시종인 허무의 끝이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대여 내일의 그대 또한 다름없으리 하면서 또 술에 대한 예찬을 쭉 펼쳐놓습니다. 1000년 전에 쓰여진 이 페르시아의 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오랜 세월 이 시간의 시련을 통과한 작품들이어서 그런지 그 향기가 저한테는 아주 은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시편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그 소중하게 간직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66번째 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죠. 예. 저승이 어떠한지 지레 짐작해 보려고 볼 수 없는 세계 속에 내 영혼을 보냈더니 이윽고 돌아온 영혼 이렇게 답을 했네. 내 자신이 천국이요 지옥일러라. 아이고. 네, 요 한 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천국이요 지옥일러라. 이건희 회장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그런 시가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 불교에서는 뭐 일체유심조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모든 게 마음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오마르 카이암은 저승이 어떠한지 미리 알아보려고 이리저리 볼 수 없는 세계 속에서 내 영혼을 이렇게 보내서 물어봤더니 저 멀리 갔던 영혼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이 천국이요? 너 자신이 지옥이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지옥이 펼쳐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비춰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시인과 시 제목을 오마르 카이암의 페르시아 시인의 루바이아트라는 사행시 한번 읽으시면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이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허위들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무너뜨릴 수 없는 지옥의 성체만을 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아무리 은폐한다 하더라도 은폐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한 번쯤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술잔 옆에 이 시를 곁에 두면은 참 술맛이 당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와인 한 잔 드시면서, 아니 막걸리도 좋습니다. 짤막하니까 한편 읽으시면서 술의 의미들 한번 생각하시고 과음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술의 의미들 음미하시면서 또 인생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그리고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도 한 번쯤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